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합니다. 인용되면 구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3명의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건데 해당 국가들도 맞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도 동해에 최대 51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더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맞다면 매장 추정치는 최대 191억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지만 오늘 7년 만에 가장 추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날씨 상황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포근했던 주말이 지나고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입춘인데 7년 만에 가장 추운 한파도 예상됩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과 모레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 출근길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의 현재 기온은 영하 3.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절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바람도 제법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이처럼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건데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은 단단히 차려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포근해서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춥습니까? 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기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인 셈입니다. 이번 추위는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거세질 텐데요.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과 모레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모레 한파가 절정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네, 설 연휴인 지난주엔 눈도 많이 내렸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설 연휴 동안 많은 눈이 집중됐던 서쪽 지역에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은 내일과 모레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겠는데요. 기상청은 전북 서해안과 내륙에 최대 25cm, 충남 서해안엔 최대 15cm 넘는 눈이 쌓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력한 한파에 많은 눈까지 예상이 되면서 교통 안전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립니다. 만일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면 헌재는 임시체제 넉 달 만에 완전한 구인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후 우현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합니다. 변수는 최 대행이 말한 여야 합의 여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오늘 선구에서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헌재는 구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탄핵심판 회피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예상하고 미리 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막아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의 완성을 막고 한편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을 회피해 5인 체제를 만들어 탄핵심판 정족수인 6명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집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이어 헌법재판소를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가족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유명 한국사 강사는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거라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집회 곳곳 참가자들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피켓을 들었습니다. 연단에선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는 이 주장. 정치 성향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부터 탄핵해야.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라는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정치권도 이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비슷한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신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 우리 사회 근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며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는데 여당의 김재섭 의원은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며 개인적 차원이라는 변명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함께합니다. 지난달 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의 접견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차원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권 비대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역시 인간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로서 그 이후에 검사 생활을 통해서 또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상상하는 건 자유이지만은 또 뭐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분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수 결집을 위한 이른바 옥중 정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 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면회 시간은 30분 가량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회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겠지만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모레 자정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관세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해당 국가들도 맞불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조치는 현지 시간 4일 자정부터 발효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It's pure economic. We have big deficits with, as you know, with all three of them. 해당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도 함께 검토 중이고 Tonight, I am announcing Canada will be responding to the U.S. trade action with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중국 역시 WTO에 즉각 제소할 방침입니다. 멕시코는 보복 관세 등이 담긴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하고 관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 조치로 미국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다며 관세 부과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긴장 조성을 트럼프식 협상 전술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막판에 타협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추가 관세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 주변에선 펜타닐 유입과 무역 적자에 대한 극적인 협상 타결로 추가 관세 조치가 전격적으로 보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지멘 소셜픽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브렌트퍼드를 2대0으로 꺾으면서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올해 첫 리그에서의 값진 승리에는 손흥민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에게 전반 30분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공을 막으려던 브렌트퍼드 수비수에 맞더니 그대로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42분엔요. 뛰어드는 파페사르에게 배달한 공이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7호 도움이 승리의 쐐기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통산 69번째 도움인데 손흥민은 EPL에서 17번째로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최근 7경기 토트넘의 성적은 1무 6패. 토트넘의 올해 리그 성적은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할 정도로 처참했었습니다. 토트넘을 뭉치게 한 승리 이후 팀원들을 한데 모아 다독이는 주장 손흥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연패를 끊어내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충전했고 이번 승리가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다가오는 카라바오컵 준결승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결승으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벌어진 항공기 사고들의 불안함을 느끼는 승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승객을 다독인 기장의 기내 방송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아침 미국 휴스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 날개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104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에서 이륙 중에 난 화재인데 승객들은 2시간 넘게 활주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속되는 항공기 사고 소식,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행기 탑승을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승객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게 했는데요. Maybe fearful about flying, and that's certainly understandable. But just please know that my first officer and our flight attendants and myself place your safety and the responsibility of carrying you to Miami. 출발 전에 기장은 승객들에게 자신이 안전한 비행을 맡을 테니 긴장 풀고 아름다운 저녁 비행을 즐겨달라 안내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틱톡 이용자는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육군 헬기와 충돌했던 아메리칸 항공의 비행기였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컸을 겁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 이틀 만에 1,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최근 우주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발견됐습니다. 확률이 1%를 넘는 소행성 이것뿐입니다. 지난해 12월 칠레의 아틀라스 망원경에서 발견된 이 소행성의 이름 2024 YR4입니다. 1km가 넘는 소행성은요, 행성 킬러라고 불리는데 지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행성의 지름은 40에서 90m 정도로 7년 뒤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 1.2%입니다. 하지만 충돌 확률이 1%를 넘는 소행성도 이것뿐인데요. 유럽 우주국은 이 크기의 소행성이 수천 년마다 지구에 떨어지면서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빗나갈 확률이 99%란 뜻이지만 만약 정말 떨어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몇 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다가오는 소행성을 우주선과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다트 작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our planet's history, NASA will test an asteroid deflection technique. It's the first.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내란죄 관련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계엄 지시를 수행한 중간 간부급의 군 지휘관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 모두 계엄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겁니다. 남은 건 이런 지시를 받고 계엄 작전을 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호 전 수사단장과 정성호 전 1처장에게 부하 소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줏대 없이 따라 행동했다는 부하 소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둘은 각각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도 판단 대상입니다. 지난달 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 국수본 간부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계엄에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유리창과 문을 부쉈던 녹색 점퍼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던 그 남성입니다. 경찰은 폭동의 배후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힐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가 벌어지고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경찰을 향해 외칩니다. 국가가 전복됐는데 왜 우리를 맞습니까? 이를 도와서 국가를 전복 X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남성이 JTBC 기자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엔 이 남성의 얼굴과 폭동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모습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법원 청사 1층 당직실 창문을 막대기로 들고 깨는 모습. 이어 깨진 창문 틀에 남아있는 유리 조각까지 마저 깨는데 손에 들린 건 경찰 65기동대 1제대 깃발입니다.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형사대법정,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법원 내부 3층. 녹색 점퍼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려칩니다.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보안장치를 부숩니다. 판사 개인 집무실 구역인 7층까지 침입해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려는 사람들. 이상된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JTBC가 단독으로 포착한 이 영상에도 앞서 본 녹색 점퍼 남성이 보입니다. 한 손엔 긴 막대를, 다른 한 손엔 소화기를 든 모습입니다. 폭동의 시작 전부터 7층 판사 색출 시도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가담한 이 사람. 경찰이 폭동 발생 14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폭동 직후 인근 주택가까지 걸어서 현장을 벗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가짜라는 게 확인됐고 이제 폭동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JTBC 박상국입니다. 동해에 최대 51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더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별개로 새로 확인된 곳인데 마귀상어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예상대로 검증이 마무리되면 매장 추정치는 최대 191억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동해 울릉분지에선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인근에서 새로운 유망구조 14개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심해기술평가기업인 액트지오는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영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상 매장량은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로 추산됩니다. 진행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한 추정치를 합치면 동해엔 최대 191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확인된 유망 구조 가운데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곳은 마귀상어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곳의 매장량은 최대 12억 9천만 배럴입니다.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의 20%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시추 없이 물리 탐사와 지질 분석 등을 통해 측정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검증과 실제 시추를 거치면서 추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발표 후 국내외 자문단 교차 검증 등 후속 절차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다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 입춘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강추위 속 눈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등엔 오전에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엔 0.1cm 미만의 눈이 흩날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